그럼 선생님, 이제 윤세라 선생님께서 비교적 멀티태스킹 면에서는 다른 분들보다는 조금 유리한 작업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안나 까렌이나 번역을 특히 해주셔서 우리가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은 그래서 오히려 바로 그렇기 때문인지 돌스토이보다는 이번에 도스토옙스키 얘기를 좀 해주셨어요. 그러면 선생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울산과교원 윤세라입니다. 예, 지금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제가 안나 까린이나 번역을 몇 번 이제 시간도 됐지만 그걸 하면서 제가 워낙 좋아하는 소설이어서 번역 의뢰가 왔을 때 바로 그냥 접속하겠다고 하고 그거를 번역을 하면서 시간도 많이 들이고 그래서 그럼 계속 이걸로 또 번역을 잘하려고 이제 노력하는 차원에서 뭐 연구서 뭐 연구 논문 많이 읽고 뭐 이러다 보니까 아까워서 그럼 나도 이걸로 연구를 해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톨스토이 연구도 이제 시작하고 또 계속 해오기도 하고 뭐 그랬지만 사실 제가 발표 문제도 썼지만 러시아 문학을 전공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또 도스토옙스키의 인도를 받아서 예, 논문과를 갔습니다. 그래서 사실 도스토옙스키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크고요. 그래서 제가 벌써 한 3년, 4년 됐나? 그 도스토옙스키하고 톨스토이 비교하는 연구서를 냈는데 그 제목도 도스토옙스키와 톨스토이 그래서 도스토옙스키를 먼저 앞에다 내세운 것도 제가 도스토옙스키에 바치는 헌사, 저의 애정 표현 뭐 그렇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예 제가 사실 그래서 김준영 선생님이 12월 말에 저한테 이제 이메일을 주셔서 이런 행사 기획하니까 이제 참여 의사를 물어보셨을 때 좀 자신이 없긴 하지만 하겠다고 했을 때는 사실 이런 내용이 될 거라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때는 그냥 일반적으로 진짜 제가 생각하는 도스토옙스키, 제가 또 생각하는 톨스토이 이렇게 양쪽을 다 좀 들여다보려고 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김윤 선생님과 그렇게 연락을 하고 나서 좀 지나서 며칠 후인가 최 선생님의 이제 칼럼을 읽게 됐고 발표문에 제가 이제 링크까지 걸어놨는데요. 그걸 읽으면서 제가 그동안 도스토옙스키한테 좀 불편했던 지점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 칼럼이 그 지점을 건드렸고 그리고 이제 12월 31일 날 제가 우크라이나 출신 러시아인 친구에게 이제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사실 그 친구하고 인연도 한 20년이 돼가는데요. 미국 유학하면서 알게 된 친구였고 뭐 1년에 뭐 한두 번 정도나 연락할까 말까 뭐 그런 사이긴 하지만 그 친구가 러시아인인데 우크라이나에서 나고 자랐거든요. 그리고 이제 30살이 다 돼갈 때쯤 그 미국 영주권 그린카드에 덜컥 당첨이 돼서 아내하고 애도 둘이었는데 그 다 이끌고 미국으로 이민을 간 친구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가 자기와 가족은 나왔지만 뭐 사실 누나 형제는 우크라이나에 있는 거 알고 있고 그래서 많이 걱정도 되고 그랬는데 이제 이메일을 바로 안 보내고 계속 미루고 먹고 사는 게 힘들다는 이유와 뭐 기타 등등 또 이제 연락하면 또 무슨 얘기를 듣게 될까 너무 괴롭기도 하고 그래서 회피 모드로 들어가서 연락을 안 하다가 작년 연말에 새해 인사도 안 하면 영영 이제 인연이 끊길 것 같아서 미루다가 딱 말일에 이메일 보냈거든요. 그런데 보통은 바로바로 답장하는 친구였는데 답장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상한데 이거 뭔가 좀 뭔가 잘못된 게 있나? 그래서 걱정이 이제 좀 되다가 결국 한 일주일쯤 지난 다음에 구글로 그 친구 이름을 검색을 해보니까 이 기사가 쫙 뜨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4월 기사인데 그 친구가 사는 지역 카운티 신문에 실린 기사예요. 그래서 그 친구 누나가 우크라이나 동남부 자포로시에 그쪽에 사는데 거기서 이제 피난 시켜야 되니까 피난 나오게 하려고 그 누나가 좀 묵을 수 있는 곳을 이제 찾아놨고 그래서 그 누나를 데리러 폴란드 국경으로 이제 미샤가 간다는 기사가 떴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몇 달 후에는 그 친구에서 누나가 독일에 지금 나와 있는데 당연히 뭐 일을 거기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좀 딱한 사정에 있는 우크라이나 난민들 를 위해서 뭐 자선음악회 그런 게 열린다는 또 신문 기사가 그 지역 카운티 신문 기사로 또 뜨고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왜 연락 안 하고 있는 사이에 정말 그 친구가 정말 힘들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이제 그러면서 그 최 선생님 칼럼에 나온 그 인터뷰가 실린 책을 또 사서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는 침묵할 수 없다.
거기에 이제 마지막에 부록처럼 실린 인터뷰인데요. 저는 굉장히 이 인터뷰가 좋았고요. 그리고 많이 공감이 갔고, 그리고 지금 여기는 그냥 제가 그냥 예로 이렇게 그 캡처를 해서 올렸지만, 이후에도 이제 하는 말에도 공감이 가는 내용이 참 많았습니다. 이현우 선생님이 그 블로그에 뭐 어디 잠깐 네, 쓰셨다시피 저도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이 뭐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지만 푸틴이라는 정말 그 지도자의 오판과 또 근데 그거보다 더 슬픈 거는 그 지도자를 어쨌든 받쳐주는 러시아 사람들, 국민들이 있다는 거. 그 두 개가 같이 결합해서 빚어낸 비극이 아닌가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 점에서 러시아 지식인들의 역할이 너무 아쉽고 러시아의 그 시민사회가 층이 너무 얇다는 거 그리고 지식인들이 물론 거기도 양심적인 작가들이 있고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지금 거의 다 자타반 뭐 자의반 타의반 거의 망명 생활들 하고 있잖아요. 아쿠닌이라든지 울리스카야라든지 소로킨이라든지 지금 다 외국에서 살고 있는 걸로 아는데요. 어쨌든 그래서 이 그 데레시라는 사람한테 제가 너무 관심이 생겨서 이 인터뷰가 너무 좋아서 좀 또 검색을 해봤죠. 그랬더니 1월 중순에 미국에 있는 어떤 대학에서 이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이제 지식인들을 초대해서 이렇게 강연 시리즈 뭐 이야기를 듣는 또 자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것도 그래서 데레시가 거기에 나온다고 하길래 또 한밤중에 거의 졸아가면서 또 들었는데요. 그때 제가 이거 캡처한 사진인데요. 네, 저는 처음에 딱 그 줌에 나타났을 때 도스토옙스키 같다는 생각을 좀 했는데 완전히 세상의 분해를 다 짊어진 것 같은 표정으로 1시간 반을 네, 이렇게 있다가 마지막에 이제 끝날 때 한번 활짝 웃긴 했는데 예, 아주 뭐 진중하고 또 예, 굉장히 인상적인 작가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읽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보니까 윤영호, 윤지영 이 부부가 엮은 인터뷰집인데요. 여기서 또 언급된 기사들을 좀 이제 찾아 읽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 옥사나 자부시코라고 우크라이나를 대표하는 작가라고 저도 이번 처음 알게 됐는데 이 사람이 2022년 4월에 TLS라는 그 예, 잡지에 기고한 이 글이 영미권에서는 굉장히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뭐 반전주의자가 된 톨스토이까지도 아주 격렬하게 비난하는 글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예, 자부시코가 이 글에서 쓴 말에 다 동의한 건 아니고 좀 다른 의견도 있고 특히 톨스토이에 대해서는 좀 오독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은 하지만 어쨌든 읽으면서 제가 그 전까지 생각했던 그러니까 뭐냐면 그래도 문학은 예술이고 특히 19세기 작가들을 지금의 잣대로 비난하는 거는 좀 너무한 거 아닌가. 그래서 사실 그런 의견의 바탕에서 펜 도이칠란트, 그러니까 그 협회에서는 우리의 적은 푸시킨이 아니라 푸틴이다. 뭐 그런 성명서도 발표하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그런 입장이었는데 이제 읽으면서 뭐 데르시나 뭐 자보시코나 쭉 읽으면서 좀 도스토옙스키는 다르구나. 도스토옙스키는 좀 다르게 봐야 되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전부터 제가 좀 도스토옙스키가 여러 가지 그 개진한 의견들 중에서 뭐 이정수 선생님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보수적이고 또 레이시스트고 뭐 그런 걸 사실 알고 있었죠. 인종차별주의자고 뭐 그런 점들이 있었는데 예전에는 그거를 그래도 도스토옙스키가 예술로서는 너무나 탁월하기 때문에 뭐 모두가 다 공과가 있고 단점이 있고 약점이 있고 뭐 도스토옙스키도 다르지 않고 그래서 도스토옙스키를 볼 때 그래도 공이 훨씬 크니까 그런 좀 문제가 되는 발언들은 애써 외면하고 그냥 그거는 그냥 나중에 나이 들어서 늙어서 너무 이제 보수화되면서 한 발언이다. 그냥 그렇게 치부하곤 했는데 이번에 좀 제대로 그 관점에서 도스토옙스키를 다시 봤을 때는 도스토옙스키는 확실히 좀 이제 다시 재평가해야 되지 않나 그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결론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도스토옙스키 작가 일기가 이게 문제인데요.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도스토옙스키가 뭐 소설로도 굉장히 이제 그 입지를 탄탄하게 굳히고 그러는 와중에도 사실 저널리즘에도 굉장히 관심이 컸지 않습니까? 그래서 형 미하일하고 같이 합작해서 뭐 에포하, 브레미아 뭐 이런 그 잡지도 가능하고 그러다가 뭐 정부로부터 폐간도 당하고 또 형이 죽어서 뭐 엎어지고 뭐 그렇게 좀 실패를 하기도 했죠. 그러다가 이제 말년 뭐 1873년, 76년, 77년 그리고 80년에 한 8월에 한 후를 냈고 81년에 이제 그때는 뭐 까나저 평대에서 쓰고 뭐 그러느라고 시간이 없어서 뭐 그랬겠지만 81년 1월에 이제 마지막 후를 냈고 그리고 2월에 뭐 구력으로는 이제 1월에 러시아력으로는 그 당시에 1월 말에 이제 사망을 했죠. 그래서 사실 이 제가 발표문에도 적은 것처럼 여기에 81년 1월호에 슈투트다크의 빌레나스 아시아 그런 말씀 예 제가 지금 한 말이 잘 안 들렸나요? 아 예 그래서 그 작가 일기 제가 다시 보면 어디서부터 다시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저널리즘으로 이제 도스토옙스키가 이거는 정말 혼자서 다 쓴 거잖아요. 거의 원맨 쇼를 벌이면서 자기의 이제 의견을 개진하면서 당시 오피니언 리더 역할을 한 셈인데요. 예, 거기서 사실 진짜 그 반유대주의도 표출하고 그리고 외국인 혐오증도 예, 분명히 드러나고 그리고 또 예, 동양인으로서 정말 경악스러운 것은 동양에 대해서도 굉장히 그 제국주의적인 면모를 예, 드러냅니다. 그래서 특히 여기 보면 제가 지금 캡처한 곳이 슈토타코의 딜레나스 아지아 그 다음에 나오는 거기에 덧붙인 게 바프로시 아트리에트라는 이 곳에 나오는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약간 그 맥락을 설명드리자면 그렇죠. 예, 우리에게 아시란 무엇인가 그 글이죠. 그런데 이제 그게 우리에게 아신가 그찐 배경이 뭐냐면 1879년 그다음에 80년, 81년에 러시아가 이 교육테페라는 곳에서 제가 좀 그걸 하자면 여기 지도가 있어서 제가 이 위키피디아 이걸 가져왔는데요. 예, 여기 교육테페라는 곳에서 전투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1차전은 1879년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러시아가 패전했습니다. 근데 그때도 엄청나게 많은 민간인들을 살해하면서 벌인 전투였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러시아 기준으로도 너무나 잔인하고 너무나 많은 민간인들을 죽였기 때문에 러시아 내에서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렇게 많은 그리고 이제 그 민간인들 여기가 지금은 투르크메니스탄이거든요. 거기 민간인들을 죽이고도 패전했기 때문에 그때 이제 러시아군을 이끌던 장군은 해고됐고요. 다음에 이제 러시아가 서륙전으로 한 1년 후에 80년 말 12월부터 81년 1월에 걸쳐서 2차 전을 벌이고 이때는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 러시아에서 파견한 장군이 여기 이 오른쪽에 있는데 미하일 스코벨레프라고 당시 러시아 군의 스타 중에 스타. 이 사람이 그 사실 그 안나 카리니나 마지막 부에도 언급된 그 세라비아로 이제 그 발칸에서 우스만 투르크 제국하고 무력 갈등이 일어났을 때 러시아가 이제 의용군이라는 부실로 어쨌든 보내잖아요. 그때 러시아군을 이끌고 또 혁혁한 전과를 올렸던 장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거기서 그래서 발칸에서도 굉장한 승리를 일궈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중앙아시아도 파견돼서 두 번째 그 교육테페 전투에서는 또 러시아를 승리로 이끄는데요. 그래서 러시아의 거의 나폴레옹이라는 또 친구도 갖고 나폴레옹처럼 되고 싶어 한 야망도 갖고 있고 뭐 그랬다고 알려지죠. 근데 여기에 보시면 이 두 번째 전투에서도 이 사망자가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쪽은 이 왼쪽에 보시다시피 268명이 죽었지만 투르크메니스탄 이쪽 중앙아시아에서는 12,000명 또 어떤 집계에 따라서는 2만 명 민간인들까지 또 엄청 많이 죽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아주 잔혹한 전투였기 때문에 승리했지만 그래도 러시아에서 결코 이제 지식인들이 그렇게 환영하진 않았는데
도스토옙스키가 너무나 쌍수를 들고 환영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발표한 글이 바로 이 우리에게 아시아는 무엇인가 이 글이고 거기서 이제 러시아가 중앙아시아에 왜 진출해야 되는가, 중앙아시아에 진출함으로써 러시아가 얻게 되는 이익이나 뭐 그런 것들 얘기했는데요. 뭐 경제적인 이유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 글을 읽어보시면 예, 저도 솔직히 이렇게 군데군데는 예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전문을 다 읽어본 거는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그러면서 굉장히 예, 경악했고 많이 슬펐고 도스토옙스키가 이런 사람이었나, 정말 너무하다 이런 생각했는데요. 어쨌든 이 도스토옙스키가 결국 중앙아시아를 바라본 거는 식민지로서 바라본 거였고, 그래서 거기에 얼마나 많은 이제 뭐 지하 자원과 러시아에게 부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기회의 땅이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접근한 것도 있지만, 또 다른 측면은 예, 러시아의 어떤 그 손상된 자존심, 제국주의적 야망 그대로 예,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하나, 둘, 세 번째 단락에 Европе мы были приживальщики и рабы, а в Азию явимся господами. 여기 보시면 바로 나오는데 아주 간단한 문장이지만 어쨌든 유럽에서 우리는 한량의 노예지만 그렇지만 아시아에는 지배자로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유럽에서 우리는 타타르인이지만 아시아에서는 우리가 유럽인이다. 예, 그렇게 아주 간단 명료하게 예, 그 성격을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예, 전체 읽어보시면 도스토옙스키가 여러 가지 열등감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러시아 민족으로서도 아주 그 응어리진 원한, 유럽에 대한 어떤 원한, 동경과 그동안 받은 푸대접에 대한 서러움 그런 것들이 아주 예, 구구절절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유럽에 얼마나 우리가 잘 보이려고 했는데, 유럽에 그동안 얼마나 우리가 구애를 했는데, 우리를 얼마나 멸시하느냐 유럽이. 그러면서 막 레이시스트적인 막 발언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럽이 도리어 백인인 우리보다 터키인이나 유대인한테 더 잘한다. 이게 말이 되느냐. 이제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전략을 바꿔서 동양에 가서 동양을 식민지화함으로써 유럽하고 다른 관계를 맺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 솔직히 또 그래도 저는 이제 도스토옙스키가 말년에 그래서 솔직히 이걸 읽으면 이게 작가에게 마지막 호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사실 까라마조프 형제들 그 걸작을 쓰고 더 쓰려고 했던 거잖아요. 후속작이 있었는데 갑자기 예, 사망을 했기 때문에 너무 안타깝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또 이 글을 읽으면 도스토옙스키가 더 살아있었으면 얼마나 더 망발을 했을까 또 그런 예,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걸 읽으면서 그래도 이제 노년에 도스토옙스키가 너무 이제 경직화되고 뭐랄까요 더 보수화되고 예, 그런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해주고도 싶었지만 또 제가 가장 최근에 읽은 글이 이 뉴요커에 실린 엘리프 바투만이라는 뭐 작가이자 또 뉴요커에 정기적으로 기고도 해서 상도 받은 나름 유명한 사람이더라고요. 이 사람이 또 부모가 터키인인데 러시아 문학 전공자고 러시아 문학을 도스토옙스키를 특히 너무너무 좋아해서 본인이 쓴 소설이 뭐 이렇게 뭐 글을 이제 단행본이 몇 개 있는데 백치, 악령 이렇더라고요. 그 정도로 도스토옙스키를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제 트빌리시에 초대돼서 이제 러시아 문학 강연을 하러 가서 이제 러시아 문학을 한번 다시 반추해보는 기회를 갖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쓴 글입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제가 오늘 강연하고 관련해서 주목한 거는 바로 이건데요. 예, 그 도스토옙스키가 그냥 노년에 들어서 그렇게 그 막 보수화되고 그런 게 아니라 아예 그 시베리아 감옥 초기부터 거기서 같이 지내던 유형수 폴란드 그 민족주의자들한테 아주 반감을 보인 거는 사실 뭐 죽음의 집의 기록에도 잘 나오죠. 그런데 이제 그 폴란드 민족주의자 유형수가 쓴 회상록에 보면 도스토옙스키가 뭐 우크라이나, 리투아니아, 폴란드가 뭐 영원히 러시아의 영토였고
그리고 러시아 덕분에 그래도 이 정도 사는 줄 알아라. 러시아 아니었으면 뭐 우크라이나, 리투아니아, 폴란드는 뭐 그냥 문맹의 그다음에 야만 상태에서 아주 비참한 빈곤 속에서 살 건데 이제 이런 식으로 그야말로 막말을 한 거잖아요. 이거를 이제 접하고는 제가 아직 이거가 정확히 그 폴란드 누군지 그리고 그 회상록이 어딘지 그것까지 찾아서 읽어봐야 될 텐데 아직 그것까지 못했는데 그래서 그냥 재인용해서 멈췄는데요. 이제 이걸 보면서 도스토옙스키가 확신범이구나. 정말 외국인 혐오하고 러시아 우월주의자고 그래서 뭐 백치에 나오는 그런 장광설 뭐 그런 것들을 좀 예전과는 다르게 이제 좀 더 부정적으로 느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도스토옙스키가 작품에서 천착했던 그 위대한 사상, 뭐 위대한 뭐 예술, 뭐 어쨌든 뭐 연민, 형제, 인류의 뭐 고통과 구원 이런 것들이 그 계기가 물론 우리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지만 도스토옙스키 본인한테는 그 개인한테는 러시아인 한정판이 아닌가 좀 이런 혐오도 들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제 도스토옙스키를 너무너무 좋아했지만 그리고 앞으로도 뭐 도스토옙스키를 읽고 계속 뭐 연구를 하겠지만 그래도 이제 그 공과를 따질 때 어쨌든 도스토옙스키의 과를 예전처럼 그냥 제추어두거나 외면하거나 이제 그러지는 못하는 단계가 된 게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어쨌든 도스토옙스키의 이런 생각들이 그 작가 일기에 썼던 생각, 특히 동양에 관한 견해 이런 것들이 뭐 푸틴과 그 수하의 뭐 라브로프 외교장관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그 연설, 동양에 관한 연설을 할 때 인용이 계속 된다는 거죠. 그리고 도스토옙스키 이런 생각, 작가 일기에 쓴 생각들은 사실 본인이 그 자기의 생각을 다른 사람들한테 알리고 그리고 이용되길 바란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19세기 작가들과는 달리 도스토옙스키의 확실한 의도를 가지고 자기의 생각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어서 그래서 푸틴이 이렇게 도스토옙스키의 이런 제국주의적인 생각들을 인용하고 또 즐겨서 퍼뜨리고 이런 걸 도스토옙스키는 무덤에서도 기뻐하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분명한 그런 의도로 작가 일기라는 그 작품을 썼기 때문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후기로 두 가지 얘기를 짤막하게 드릴까 합니다. 하나는 저 때문에 사실 대면으로 하면 더 좋았을 텐데 제가 지금 연구년으로 1년간 일본에 있거든요. 그래서 8월까지 있기 때문에 김정은 선생님께서 많이 배려해 주셔서 이렇게 줌으로 하게 된 건데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100명이 넘는 분들이 참여하신 거 보니까 줌을 한 게 또 어떻게 보면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서 약간 위로가 되는데요. 어쨌든 저도 그래서 저 때문에 이렇게 돼서 좀 더 뭔가 보탬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지난 주말에 한 3일간 SL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발표를 하지 않아서 뭐 그냥 참가 안 할까 뭐 그런 생각도 했는데 뭐 겸사겸사 또 오늘 이 콜로퀴움에도 뭔가 한마디라도 더 덧붙일 게 있을까 하고 해서 들어가 봤는데 확실히 미국 학계는 이 문제를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보고 있고 아니 근데 그 발표문을 썼지만 온도 차이는 느껴지더라고요. 러시아에 출신 연구자들은 좀 다르더라고요. 그중에 한 명은 아주 대놓고 뭐 도스토옙스키가 그런지 몰랐어? 다 알고 있었잖아. 이게 다 공개된 거였잖아.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이 전쟁과 상관없이 자기는 도스토옙스키 강의 내용을 하나도 바꿀 생각이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저도 알고 있었죠. 알고 있었는데 이제는 다른 시각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좀 더 중요성이 커진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이 미국 학계에서도 이제 도스토옙스키 저널 그 지금 학술지도 아마 올해 도스토옙스키와 임피리얼리즘 이제 이런 식으로 특집보를 준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도스토옙스키는 예전과는 좀 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발표문에는 제가 적지 않았는데 오늘 이
온라인으로 들어보신 분들을 위한 보너스로 미샤에 관한 후기도 있습니다. 제가 발표문을 적으면서 뭐 미샤 얘기도 쓰고 해서 그 글을 이제 다 쓰고 나서 다시 한번 이메일을 보내봤어요. 그래서 너무 걱정이 돼서 그러니까 살아있으면 짤막하게라도 한 줄이라도 이메일 답장 좀 보내라. 잘 있는 거냐. 그랬더니 이번에는 답장이 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쁘고요. 뭐 미샤는 지금 미국에 돌아와 있고, 그리고 서유럽으로 나와 있던 누나는 다시 자포로시아로 돌아갔고, 그래서 거기서 그 러시아 파시스트 침략자들과 맞서 싸우고 있는 남편과 아들 옆에서 같이 지금 싸우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은 또, 다른 분들과 다르게 오늘의 커런트 이슈와 연결시켜서 도스토옙스키를 해주셨는데요. 이건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모두에게 상당한 그 당혹스러움을 던져주는 토픽이 아닐 수가 없지요. 그래서 그 얘기도 아마 우리에게 지금 두 가지의 당혹스러움을 던져주는 게 있다면은 바로 이 우크라이나 사태 플러스 그다음에 AI 사태. 그건 꼭 러시아 문학만의 얘기는 아니지만 그것이 이 문학을 하고 글 쓰고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어떤 그 분기점을 또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스토옙스키뿐만이 아니라 나 고글도 어떻게 해야 되지? 나 수업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생각을 저도 사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 드리는 하나의 공식적인 질문이 있다면 그 번역하면서 온전히 전달할 수 없는 러시아어의 영역에 대해서 특별히 번역의 어려움을 느끼셨던 경험에 대해 하나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네. 예, 저는 안나 까리니나 번역하면서 사실 그게 제가 처음으로 이제 한 번역, 뭐 그전에도 뭐 번역 습작처럼 한 건 있지만 제대로 발표된 건 안나 까리니나가 처음이고, 그래서 아까 김영균 선생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저도 처음보다는 뒤로 갈수록 더 좋아지고 뭐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하면서 힘들었던 거는 이제 예빈, 그게 어쨌든 교차 구성이잖아요. 그래서 안나 이야기와 그다음에 이제 예빈 이야기가 그 양쪽을 오가면서 이제 전개가 되는데요. 예, 예빈 농사일, 예, 예빈 농사일, 뭐 예빈 사냥, 뭐 이런 식으로 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제가 잘 모르는 하여튼 농사일하고 그다음에 예, 사냥하러 나가는 거, 뭐 이런 힘들었고요.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저도 이제 김영근 선생님 아까 말씀하신 고충을 많이 느끼는데, 어디까지 그 원작의 그걸 작가의 그 원작을 살리고 또 어디서부터 또 이제 한국 독자들의 가독성을 위할 것인가. 그게 참 항상 어려운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또 그때그때 이제 판단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요. 뭐 지금 보면 너무 저도 뭐 오역한 것도 계속 보이고, 김진영 선생님이 그걸로 이제 번역들 비교해서 논문 쓰셨던데요. 되게 창피합니다. 그래서 가끔씩 맞아요. 막 고칠 거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막 메모도 해놓고 그러는데 다음에 개정판 하게 되면 꼭 고치려고 잔뜩 메모는 해놨는데 개정판 할 기회가 안 오고 있습니다. 민음사가 너무 막강해서 제 거는 개정판까지 거기가 안 되더라고요. 예. 네, 선생님. 근데 제가 그 논문이랄까 뭐 에세이식 논문 쓰면서 6종의 번역본을 좀 비교했었는데 이 자리에 선생님이 계셔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사실 그 자리에서는 그걸 말을 못했어요. 어떤 게 더 좋다 나쁘다를 얘기하라는 게 아니다라고 막 강조를 했는데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선생님 번역이 그중에서는 어느 정도의 수준에 가장 근접해서 읽기 편하지 않았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립 서비스가 아니라 진짜로 그렇게 네네. 느꼈기 때문에 잘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또 이런 걸 막 네네, 감사합니다. 해야 될 텐데. 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